오늘장 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장이 종료가 될 텐데요. 오후장 들어서 무섭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 어제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어제도 낙폭이 좀 깊었다가 약보합 조정 정도로만 끝냈었는데 오늘도 역시 장중 조정으로만 마무리 지을 모양입니다. 개인의 매수세도 많이 붙었지만 막판 들어 기관도 파는 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잘하면 기관의 막판 매수 전환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 장중 120만 원 재차 붕괴도 이슈였지만 결국 삼성전자도 종가상 120만 원을 지켜줄 분위기고요. 어제는 현대차가 막판 들어 반등을 줬었는데 기아차가 장 마감 몇 분 남겨두지 않고 매수세를 크게 받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미국의 주택 지표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지수는 1%대 약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한때 1810선으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ECB의 지원을 통해서 방키아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겠다던 계획이 무산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연일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감 집계가 계속되고 있어서 1843선에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급은 마감 가까이 시장에서 기관이 팔았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사흘 만에 또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 한 1,000억 원 정도, 오늘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오늘 기관이 많이 매도 물량을 줄여주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가까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1%가 넘게 급락 출발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470선도 회복한 모습인데요. 오늘 종가 47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환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 개장 직후에 1185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오늘 당국의 개입 경계심이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180원 선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자, 놀랍습니다. 마치 마술 같네요. 어제 장중에 1828까지 밀렸다가 1844로 끝내더니 오늘은 더합니다. 1813까지 밀렸다가 184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에는 한 30포인트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전일 종가 대비 1포인트 남짓 정도만 빠지는 데 그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외국인이 한 1,000억대 정도 그래도 팔더니만 막판에 비차익으로 엄청 사면서 200억대 정도밖에 순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기관보다 외국인이 더 적게 판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막판에 사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코스닥은 플러스 상승하면서 끝냈고 코스피는 거의 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공감대 OX 곧바로 들어가겠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이슈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이전에요. 사실은 막판에 이렇게 낙폭을 빠르게 줄일 수 있었던 원인부터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홍희진 팀장님. 네.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많이 팔고 있었는데 오늘 뭐 사진 않았지만 굉장히 덜 판 걸로 나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제 그저께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마찬가지였죠. 차익거래 쪽에서 상당히 좀 큰 물량이 나왔는데 그러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내주고 있다는 거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당장에 뭐 상승폭을 확대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시장은 일단은 향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감소되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럽발 리스크가 좀 크긴 하지만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에는 상당히 좀 녹아들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 그런 시장은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주선 대리님. 아까 동시효과 때 함께 좀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지켜보고 있던 기아차 막판에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렇죠.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사실 막판뿐만 아니라 오늘 장이 20포인트 이상 밀릴 때도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기아차가 종가가 82,200원에 이제 2% 이상 오르면서 끝났는데 지금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적게 출회는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오늘도 74만 주 가까이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일어나면서 지금 74만 주면은 거의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은 수량 같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네네. 기간 한 3만 주 정도 조금 매도가 있었지만은 어제도 한 18만 주 정도 들어왔었고 오늘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도 좋은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비교를 하자면은 조금 더 기아차가 강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계속 그 좋은 뉴스가 안 좋은 상황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꾸준한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장에 그 상관없이 계속 좋은 모습을 상대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좀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한번 열어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시장 공감도 OX, 시장 이슈 4가지군요. 계속되는 모멘텀 공백 사태, 코스피 전저점 지지는 가능할까? 두 번째,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그 얘기는 곧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다라는 것인지, 세 번째, 기관이 저가 매수하는 종목 따라해도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약세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주, 저희가 기아차도 잠깐 짚어드렸는데 현재도 매수 가능한지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없죠. 오히려 악재만 유럽 쪽에서 계속 추가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연 코스피 전저점 1783 부근의 지지가 되긴 되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OX판 들어주실까요? 자, 전저점 지지 가능하다, 지지 가능하다. 두 분 다 조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먼저 김주선 대리님, 이유, 외국인들이 최근 좀 덜 팔고 있어서 이유가 될까요? 충분히 뭐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주식을 끌어내렸던 주체가 주요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또 유럽계 자금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는 매물이 상당 부분 출회가 됐지 않나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통틀어서 그래도 한 그 토탈리로 하면은 3조 이상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3조 정도 나오면은 좀 쉬어가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한창 급락이 있을 때 제가 1800 근처에서 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800 미치면은 한 1년 전에 1700 정도를 지금 1700 그러니까 1년 전에 1700 정도 하고 지금 1800선하고 이제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PBR 1배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제 청산 가치에도 지금 미달하지 못하는 가격대가 1700 후반에서 1800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기관들은 강력한 저가 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거기서 더 팔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그 전저점이라고 하면 1800 근처 1700 후반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800 근처 가니까 강한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것처럼 아마 오늘 아침에 주식을 좀 사셨던 분들은 지금 좀 한바구음을 짓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마지막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은 1800 근처 혹은 1700 후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 주식이 가지고 계시다면은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김주선 대리의 얼굴에도 왠지 모를 한바구음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아침에 사셨나 봐요. 아침에 좀 매수 관점을 아침에 좀 유지를 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장은 계속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를 좀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한 번에 샀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항상 지금 조금 리스크는 항상 좀 대비하시는 그런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희진 팀장님도 역시 전저점 지지라고 생각하신 이유.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수급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 5월달 한 달로 놓고 보면요. 일단은 지금 5월달 보시면은 그동안에 지금 기관들이 매도를 보였던 뭐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6천억대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한
4조 가까운 물량을 던졌는데 기관들이 1조 5천억 정도 물량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 자체가 최근에 일단은 좀 말일 정도 돼서 일단은 좀 쏠리는 형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은 뭐 큰 폭으로 출회가 됐긴 했지만 그 물량 자체를 다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급 상황, 그러니까 대외 여건을 좀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급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전저점에 대한 지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악재 자체가 발생이 된다라면은 시장을 한 번에 깨는 흐름도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가시면서 현재 시점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는 일단은 지지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그리스 총선의 결과가 좀 예상외로 안 좋게 나왔을 경우, 김지선 대리님, 그러니까 지금 전저점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하신 거는 그리스 총선까지 염두에 두신 건 아니시죠? 그렇죠. 지금 그리스 총선에서는 만약에 지금 특히 해외 자금 같은 경우는 만약 시리자당, 그러니까 급좌파가 만약에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거의 유로존 탈퇴를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쪽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또 한 번 유로존을 크게 흔든다면은 지금 사실 전저점에 대한 우리의 언급이 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계속 가지고 가시고 또 손절을 하시더라도 좀 가슴 아프게 손절을 하시더라도 짧은 그 마이너스 구간에서라도 좀 이탈을 하거나 할 때는 빠른 손절도 좀 필요한, 항상 염두를 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전자산 강세,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지선 대리님은 오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오인가요? 네, 오를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우리 홍익진 팀장님도 예, 네, 역시 오. 지금 뭐 유럽 얘기가 계속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뭐 통화에서는 달러만, 또 국채에서는 미국이나 독일 국채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값어치가 정말 떨어지고 있는데, 김지선 대리님, 이제 안전자산 강세에 대해서 우리 홍진 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 그만큼 돈이 안전한 쪽으로만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 이탈리아 국채 금리나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6.5% 지금 급등이 나왔죠. 근데 7% 이상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IMF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대한 자금 압박이 좀 지속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ESM에서 뭐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뭐 지금 ECB에서 국채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유로본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장 기대감과는 다르게 흘러갈 경우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미국 10년물 10년 국채금리 차트인데, 일단 보시면은 최저치죠. 지금 마감이 1.63%,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자체가 1.63%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금,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살라고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금리가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채권이 상당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지금 달러화 인덱스를 보시면은 전고점 라인, 1월 달에 고점 라인이었던 82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한 이후에 아무래도 그 돌파한 자리가 이제 지지해지는지 지지 테스트를 반드시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83까지 올라온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을 좀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돌파 흐름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달러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아직까지도 안전자산에 대한 지금 선호 현상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바로 여기서 턴해서 급등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요인 때문에 리스크 요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금리 급등, 그다음에 안전자산 강세 현상,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 때문에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좀 보험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는 흐름은 좀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위기가 닥치면은 그 올랐던 부분을 한 번에 지금 그냥 하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파워를 좀 갖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줄였다고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일단은 1850선 정도에서는 현금 비중 좀 확대를 하시면서 일단 일종의 지금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현금을 좀 들고 계시면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좀 생각하시는 마인드로 일단 1850포인트 근처에서는 현금을 좀 확대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자리는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1850선 정도에서 현금화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전자산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일 테고 반대로 보면 위험자산이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인데요. 주식을 잘못 들고 있다가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논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거는 지금이 어쨌든 강세장은 아니라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작년 유럽 위기의 여파에서 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강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세장이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클수록 올라갈 구간들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시고 강세장도 더 강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계속 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 6일에 있죠. 네. 거기서도 LTR로 그러니까 돈을 푸는 양적 완화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돈을 풀고 있고 미국도 돈을 풀고 있고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가 이제 슬슬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약세장이 흘러가다가 이제 경기가 턴하는 신호만 나타난다면은 이 지금 풀린 자금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한 번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겠고 리스크 관리를 하되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위기가 가장 큰 기회였다는 거를 꼭 잊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리스크 관리도 좀 하면서 기회는 기회대로 모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그러니까 게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이제 항상 계좌에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남겨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30%에서 40% 이상 이렇게 남겨놓는 이제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도 그러니까 많이 빠질 때 사되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지 않고 또 빨리 나온 다음에 기다리면 항상 그 가격 밑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사더라도. 예, 다시 사더라도 그 가격 밑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웬만한 주식들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대형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일정 부분 뭐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3%에서 5% 혹은 5% 수준에서 매도를 하시면은 꼭 그 내가 팔고 나서 배 아플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시 원상태로 예, 잘 다시 돌아오죠. 원상태가 오거나 예. 그 이하 가격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시면은 또 이탈 매도하시고 나오시면은 또 그 이하 가격에서도 충분히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에 좀 치중을 하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현금 보유, 1850에서 현금화. 결국 리스크 관리는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관 저가 매수 따라해도 좋을까요? 자, 기관 저가 매수 따라해도 좋다? 좋다. 오늘 두 분 아주 생각이 거의 일치하신데, 홍희진 팀장님. 네. 최근에 이렇게 급락장에서 외국인들은 뭐 어제, 그제, 오늘 조금 판 거 빼면 거의 도움이 안 됐었고, 네, 개인 그렇죠. 아니면 기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인 매도가 나온 시점이 이제 5월 초, 그러니까 그 시점에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컸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 부담이 상당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기관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관도 이제 다 같은 기관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5월달 한 달 동안 투신권이 한 1조 원 지금 매수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투신권에 1조 원. 근데 연기금이 2,700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투신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의 자금 자체는 이제 개인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펀드 가입을 하면 그 자금 자체가 이제 투신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최근
최근에 뭐 펀드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자금 여력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현금화 시켰던 부분 자체도 일단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아직까지 좀 여력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야? 지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투신의 매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 연기금의 매수에 나서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던 매수 주체 자체가 연기금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줬던 매수 주체. 지금 보시면은 밑에 아래 그래프가 이제 연기금 매수죠. 지금 위로 나온 게 다 연기금 매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높을수록 순매수가 좀 많았다는 부분인데 8월 달부터 지금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연기금을 매수했는데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좀 싸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금이 큰 폭의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1월 달, 2월 달 그때 하니까 연기금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투여됐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주식 매매를 굉장히 좀 잘했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지금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 시장,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싼지 비싼지 논하기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누가 예. 봐도 쌌다면 연기금이 들어올 연기금부터 텐데. 지금 가담을 했을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이. 근데 아직까지는 연기금이 지금 1월 달이나 2월 달에 판 자금만큼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의 주식 지금 비중 자체도 더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시점에서는 같이 좀 매수하는 흐름이 지금 바람직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를 좀 늘려가는 시점부터는 같이 개인들도 일단은 너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기적인 대응으로서 매수 관점이 좀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기관들이 뭐 큰 폭의 저가 매수에 좀 들어간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매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 사느냐 투신이 사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그 자금의 성격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투신은 단기적인 부분, 연기금 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우리 김주선 대리님도 기관의 저가 매수 따라해도 좋다 하셨는데, 특별히 좀 중장기로 보는 연기금을 따라하는 것이 맞는지, 많이도 안 사는데 투신 쪽 따라가는 게 나은지, 사실 연기금은 지금 혹시 안 싸서 안 산다기보다는 좀 싸긴 싼데 언제쯤 살지고 시기를 저울질한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오를 들긴 했는데 저번 주에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대화를 하고 특히 이제 매니저분들이나 조금 자금을 크게 집행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주식이 네. 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뭐 혹자는 뭐 물반 고기반인데 언제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사실은 네네. 지금 굳이 사지 않아도 뭐 살 기회는 계속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싼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지금 청산가치 이하되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 부분 뭐 지금 적정 가치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분명히 정상태로 돌아오겠지만은 이게 단기간에 돌아올 수 있냐의 문제죠. 그래서 저가 매수 맞습니다. 저가 매수 맞지만은 계속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가 뭐 우리가 투자해서 5년, 10년 이렇게 보고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롱텀 자금인 경우에는 정말 내가 묻어놓는다는 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승률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20% 빠지고 올라오고 이러면은 버티기가 사실 웬만한 개인분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저가 매수에 대해서 그 의도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은 그 트레이딩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계속 기관들의 경우는 사실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그 저희들 되게 소중한 자금 아닙니까? 저희들이 투자할 때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접근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요. 자동차주 얘기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세장에도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 주식,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 자, 지금 자동차 사도 된다. 자동차 사도 된다. 오늘 두 분 중에 한 분만 나오셔도 의견이 모두 같은데요. 자, 김주선 대리님 아까 기아차 얘기를 하셨는데, 기아차는 오늘 21선을 뚫었고 현대차가 조금 이제 속도가 늦지만 거의 21선에 왔네요. 지금 사실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오늘도 지금 뭐 장이 보합까지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에서 끝났지만 오늘 아침 혹은 장중에도 기아차는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20포인트 이상의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플러스를 유지를 했는데 뭐 몇 가지를 체크해 드리면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 2009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그때가 자동차는 MS를 높이는 계기로 삼았던 부분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고요. 또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특히 이렇게 지금 유럽 경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MS는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재고 보유량 안정적이고 신차 효과도 계속 뭐 지금 빛이 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은 자동차가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지금 어제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 자동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 어제도 저희가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나왔지 않습니까? 뭐 기차 하향, 뭐 이고환신 이런 얘기 뭐 예전에 2009년 10년에 한창 2010년 말까지 제가 진행됐던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중국에서도 중국이 지금 자동차 시장이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사실 발전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이걸 또 자극할 수 있는 그 투자 심리를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들 이렇게 계속 많이 파는데도 자동차는 사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74만 주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꽉 잡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뭐 자동차 주식은 계속 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해 계속 이익 추정치가 그 상향되는 업종은 자동차하고 IT가 계속 견조하게 상향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에서 있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또 빠뜨린 게 있는데 네. 5월 22일이었죠. 피치가 현대기차 그룹을 1년 만에 이제 수용 등급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트리플 P 네. 플러스로.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해외에서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저는 계속 긍정적인 견해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언제나 어떤 유혹에 좀 부딪히냐면요. 자동차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그땐 또 이렇게 오른 시점이란 말이에요. 혹은 선전하고 있거나 지금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이제 위에 룸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보다 이렇게 쭉 빠져있는 낙폭과대주를 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유혹이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경기에 연동되는 주식들이 사실은 좋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선방하는 회사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주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특히 태양광 한때 정말 빛이 났었던 주식이었죠. 네. 태양광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마이너스가 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현금화를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빠져나오는. 예,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추세적으로 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특히 중국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중국 PMI 지수, 중국 제조업 지수가 내일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예상하기에는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낙폭과대보다는 자동차 쪽. 예, 낙폭과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고 자동차는 조금 길게라도 괜찮으니까 좀 꽉 잡고 있는 거를 저는 그 전략이 지금 맞지 않나 네. 좀 말씀드리고 이게 추세 전환한다 싶으면 또 제가 방송에서 조금 말 바꾸기를 또 과대라도. 시도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도 뭐 이유 있는 말 바꾸기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빠른 대응이니까요. 호진 팀장님도 네. 역시 자동차 지금 사도 좋다. 역시 중장기로도 그쵸. 좋게 보세요. 일단은 좋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한데 그 점유율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뭐 지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항상 갖는 의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점유율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도요타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어디가 고점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 그러니까 흐름이 좋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IT,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지금 최근에 뭐 삼성테크인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 것처럼 자동차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간과 수익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요. 자동차가 강하더라도 그 낙폭 과대가 수익률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면 그쪽으로 지금 갈아타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다 상당히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쪽이 좀 더 맞을지는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진짜 한번 물리면 답이 안 나오는 예, 게 또 이 그렇죠. 낙폭과대 쪽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뭐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요. 지금 11만 1,000원 저점을 찍고 종가는 플러스 2%권을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실적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상태거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중국이나 글로벌 위기 자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기존에 낙폭과대였던 종목들이 자동차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에 좀 치중된 매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도 사시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화학주라든지 건설업종 아니 조선업종도 같이 사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근데 이제 자동차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균형 있는 시각에 대한 주문까지 들어보았고요. 여의도 쪽 생각은 또 어떨지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두 분의 내일장 전략을 좀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과 전망 들어보는 해결의 키 먼저 이어갈게요. 자, 낙폭과대도 조금, 자동차 쪽 주도주도 좀 조금 다 괜찮다 하셨던 홍희진 팀장님만의 전략. 네.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 지금 동향을 중요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크게 매도하면 시장은 충격을 받는다는 거 최근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현선물 동향과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죠.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 강세 구간인가 안정세 구간인가. 아까 장중에도 시장은 1% 이상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한 4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일단은 환율이 상당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안 좋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매도가 나왔지만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시장의 낙폭 줄이기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투신권이나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요 세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저가 매수나 환율 하향,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일단은 매수 쪽으로 온다라면은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장 중간에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일단 예측보다 아무래도 중순 이후에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측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응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현금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비중의 한 절반 정도는 주식으로 갖고 계셔도 되지만 나머지 50% 자체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가 현금화 시켰다가 들어가셨다가 현금화 시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지금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짜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내일은 이제 슬슬 관련된 지표가 나오면서 좀 워밍업을 할 것 같은데 미리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뭐 그 일정들을 항상 좀 살피고 좀 말씀드리는 편인데 오늘 밤에도 이제 민간 고용 보고서가 미국에서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벤트 중에 하나 이탈리아 총리가 오늘 밤에 뭐 연설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어떤 말씀을 하셔서 또 시장을 또 장중에 어떻게 움직일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제가 뭐 계속 지켜보진 못하지만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분봉으로 확인을 하는데 되게 멘트 한마디 한마디 되게 굉장히 등락이 커서 뭐 제가 이제 퇴근하거나 밤에 이제 보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했다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종가가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을 또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오늘 밤도 유동을 좀 칠 것 같고 내일은 중국 5월 제조업 PMI 그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안 좋게 나오면은 그 중국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나빠도 시장에 크게 또 악영향은 안 할 수 있는. 예,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어쨌든 전략 자체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매매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1800 초반 정도 가까워지면은 주식을 조금 사고 또 아까 말씀하신 1850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단기 리바운딩이 한 1900 근처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다고, 그러셨었죠. 예, 6월 네. 달에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분할 매도 관점 이렇게 해서 6월 달에는 조금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국면일 것 같고 네. 5월 달만큼 좀 힘든
또 시기가 되겠지만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지수대 영역에서 잘 트레이딩 하시면은 단기 수익률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주선 대리의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여의도 쪽 시각을 알아볼 텐데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막판에 프로그램 비책 매수 들어와서 코스피 1840포인트는 지켰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 전약 후간 거의 안 빠졌네요. 예, 뭐 일단 월말 관련돼가지고 일단 다소나마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서 외국인 수급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MSCI 정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부 대형주들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양호로 좀 순조롭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5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수 변경과 관련된 단기 이벤트는 일단은 좀 더 마무리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6월 중까지는 계속적으로 일단 유럽과 관련된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6월 중에는 월 초반 ECB 정책 금리회의, ECB 정책회의, 그다음에 월중순, 그리스 2차 총선, 그리고 월 하순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유럽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6월 관련돼서는 변동성이 큰 장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국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밤 있을 그 ADP의 그 민간 취업자 수 변동, 그리고 주간 고용 지표 등과 함께 주말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까지 좀 더 중요한 지표들이 월 초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지수 관련돼서는 좀 더 월 초반에 좀 더 관망 흐름을 좀 더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6월 전체로 봤을 때는 유럽 관련된 이벤트의 영향이 큰 만큼 그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간에 이제 넘어야 될 장애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 텐데 변동성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이런 쪽의 전략이십니까? 일단은 변동성과 관련돼서 일일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6월 중순 정도 이후로는 또 뚜렷하게 그 6월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질 월 후반까지는 아무래도 좀 더 방어적으로 좀 더 시장을 좀 쉬어가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그리스 재총선 이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있기 전까지는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다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우리 김주선 대리님, 홍희진 팀장님 지난주 언급하셨던 종목 일주일간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을까요? 화면 보시죠. 홍희진 팀장님의 넥스콘테크, 김주선 대리님의 유비벨록스. 승자는요? 네,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정도가 나네요. 홍희진 팀장님 4.7% 일주일간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 시장이 정말 쉽지 않았었는데 넥스콘테크 2차 전지가 이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출 성장이 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더 홀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상향해서 9,700원에서 손절을 이제 10,000원 정도로 상향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일단은 12,000원은 충분히 좀 돌파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단 1차적인 목표 수익률 자체는 12,000원 정도까지 좀 12,000원 정도까지 설정하셨다가 그 이후에 추이를 좀 더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콘테크 뭐 61선도 지금 뚫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급등 이후 오늘도 좀 괜찮고 10,000원으로 손절가만 높이고 목표가는 역시 12,000원 AS 들어봤습니다. 자, 유비벨록스도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될 텐데 조금은 아쉽게 됐어요. 예, 일단 뭐 좀 타이밍이 조금 높은 구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마이너스 한 4%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물러져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지금 받쳐주지 않으면서 좀 또 장도 많이 하락하는데 연동돼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회사 자체를 저는 굉장히 일단 좋게 보고 있어서 이 회사가 이제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좀 대대 상승의 초입일 수 있다는 저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타이밍 자체가 조금 일주일 사이에는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단기 매매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예, 28,000원 선에서는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렸고 거기서 또 다시 대응을 하는 걸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아마 계속 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연동돼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5월 2일 날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계속 한 3만 원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27,500원인데 거래량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횡보 구간이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은, 거래가 터지거나 하는 시점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타이밍이 맞아서 좀 그 터지는 시점 근처에 제가 방송하는 날과 겹친다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추천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굳이 여기서 뭐 억지로 이렇게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비벨럭스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갖고 나오신 종목, 역시 화면에 답이 있대요. 한번 볼까요? 네, 김주선 대리님은요, 유비벨럭스에 이어서 자동차 말고 삼성 SDI를 준비하신 모양이고요. 홍희진 팀장님은 아까 낙폭과대 쪽도 균형 있게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하셨는데 금호석유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조금 의외입니다. 김주선 대리님의 삼성 SDI 추천 사유 궁금한데 역시 트레이딩 대상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사실은 여기서 제가 또 추천을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자동차 너무 올해 내내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다만 저는 오늘 시점에서 그 들어갔을 때 일주일 후에 좀 단기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종목을 찾다가 SDI를 좀 말씀드리고, SDI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부분이 이제 주력인 회사죠. 그래서 뭐 아마 올해는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매각한 거 관련해서도 뭐 수익이 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올라가다가 예전에 좀 안 좋았던 게 있었죠. SB 리모티브라고 이제 보시와의 그 50대 50 합작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해체 이슈가 있어서 나머지 50 지분을 이제 SDI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발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도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15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뭐 잡아 보면은 충분히 16만 원 근처나 최소한 15만 5천 원 위에 정도는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상승의 어떤 룸보다는 하락이 굉장히 적어서. 적은 부분, 그러니까 지지가 지금 확보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한 6영업일인가요? 6영업일 동안 이 부분에 장중에라도 터치를 하면은 15만 원 선에서는 올려놓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5만 원 초반에서는 한번 좀 들어가 보셔도 되실 것 같고, 다만 뭐 비중은 조금 분할 매수로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또 잘 하방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 한번 미끄러지면 무서워서요. 그래도 손절가는 그렇죠. 예, 제가 가격을 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4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15만 원이 뚫리는 선에서는 만약에 15만 원이 뚫리면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거기서 만약에 지체가 돼서 14만 6천 원 정도에 터치를 한다면은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맥시멈으로 한 66만 원까지 일주일 사이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에서 16만 사이 정도 영역 되셨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면은 또 다시 이제 매도를 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6만 원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예, 굉장히 16만 좋아했어요. 원입니다. 16만 원. 예, 좋습니다. 귀를 좀 열어야겠어요. 자, 홍희진 팀장님의 금호석유. 자, 일단은 아까 낙폭과대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5월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업종이 화학입니다. 화학이 5,800억 샀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5,600억. 그다음에 나머지 뭐 운수장비는 3,000억 매도가 좀 나왔는데, 그동안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컸었죠.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4월달까지 매도가 상당히 좀 컸던 업종 자체가 이제 화학인데, 기관 쪽에서 그런 화학 업종을 매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매수 전환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가에서 좀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러니까 과거 차트는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흐름만 지금 보시고 이 종목을 좀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합성 수지나 합성 고무에 대한 매출이 90%를 참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이 한 66%,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66%. 최근에 환율이 오르고 있죠. 원자재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요는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실적이 그렇게 악영향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합성 고무에 대한 수요 자체는 뭐 타이어 보시면 아시겠죠? 타이어 좀 많이 나가고 합성 고무가 자체는 뭐 타이어라든지 신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이기 때문에 뭐 중국 경기도 어느 정도 좀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합성 고무에 대한 수요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걸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보시죠. 그래서 최근에 뭐 유가 하락, 특히 이제 그 나프타 값이 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원재료 값이,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겠죠. 원재료 값이 좀 떨어져서 그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려감은 크긴 하지만은 지금 냉정하게 지금 분석을 해본다라면요,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업황적인 부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나 글로벌 경기 자체가 여기서 조금만 좋아지는 흐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네, 저는 예. 이 차트를 이제 보면서 네. 굉장히 하방은 탄탄하게 지켜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LG화학 같은 차트는 네. 벌써 약간 둥그렇게 돌려주려는 흐름이 있는데 그쵸. 왜 이렇게 요걸 갖고 오셨을까?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둥그렇게 돌리고 있긴 하지만 뭐냐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같은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같은 5월달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화학이나 호남석유 두 종목이 네.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크죠. 일정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를 때는 급등할 수 있지만 빠질 때는 급락하면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안정적으로 박스권 안에 들어 있으면서 저점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지선은 그래도 양호하게 좀 지켜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104,000원에 대한 지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 5월 한 달 놓고 봤을 때는 변동폭이 그렇게 없죠.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흔들렸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하게 지금 박스권 안에 갇히면서 서서히 21선을 돌리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다는 부분 자체는 이제 시장의 힘보다는 서서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지길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드리려고. 근데 이제 매수하시는 가격 자체는 이제 내일 시초가 정도에 좀 매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일주일 정도 목표 수익률 자체는 박스권 상단 124,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명백하죠. 104,000원, 지금 박스권 하단 정도 이탈이 되면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서서히 좀 바닥을 다지면서 턴할 수 있는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부분을 좀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8월 달에도 그러한 흐름이 나온 다음에 1차적인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옆으로 기는 흐름 이후에 좋은 흐름이 좀 나와 주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 없이 옆으로 기고 있다는 자체는 상승에 대한 힘을 응축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펀치 종목 금호석유, 삼성 SDI 가격 설명까지 둘 다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익률 펀치 종목이 이렇게 압축됩니다. 우리 홍혜진 팀장님은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금호석유, 그리고 김주선 대리님은 삼성 SDI. 자, 홍혜진 팀장님의 금호석유를 다시 한번 곧바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안정적인 박스권, 무엇보다 기관 따라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다른 업종 내 타 종목보다 안정적인 흐름, 저점이 명확하다. 박스권 하단이 손절 라인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내일 시초 매수를 의견 주셨고요. 삼성 SDI 역시도 하락폭이 적은 것도 또한 메리트입니다. 트레이딩 역시 대상이고요. 여러 가지 악재는 이미 주식시장에 이미 그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고 계시고, 손절가는 때문에 다소 명확한 146,000원, 목표가는 16만 원까지 보셨습니다. 네, 금호석유냐 삼성 SDI냐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홍혜진 팀장, 김주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짠 내정 2부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